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주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원해서 발전해온 고유의 의학이 있습니다. 바로 한의학이죠. 1898년 대한제국 당시 설립된 대한의사총합소를 모태로 1952년에 한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목표로 출범한 곳입니다. 바로 대한한의사협회인데요. 오늘 더 리더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모시고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과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2월에 대한한의사협회 43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이제 6개월 정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한번 들어본다면 어떨까요? 그냥 신입사원 된 것 같습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 직업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의 이력을 보니까 이 협회장을 맡기 위해서 3차례 도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도전을 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한의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건 확실한데 네네.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데요.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는 서로 간에 이견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한의계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도구를 국가가 사줘야 된다. 그러니까 보험이 돼야 된다. 네네. 그다음에 한의사가 포괄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역할 영역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 주장을 더 많은 분들께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가 켜져 있을 때 얘기를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선거 기간 중이니까 저는 제 주장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어서 선거에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서 대한한의사협회가 그러면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한한의사협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한의사들을 모두 회원으로 모시고 모여있는 조직입니다. 사람이 네네. 모여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이죠. 그런데 이것이 의료법 28조에 의해서 법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모여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역할을 위임받아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한의사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대한한의사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법으로 강제돼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주로 협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국민 근익을 향상시킨다든지 건강을 증진시킨다든지 의료 기술을 발전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공익적이고 보편적인 역할을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네. 회원들의 친목이라든지 회원들 권익 보호라든지 이런 역할도 한편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최혁용 회장을 직접 모신 이유는 이 한의사협회와 지금 그 둘러싸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국민 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하겠다면서 내세운 5개의 공약이 있습니다. 이 실천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임하시면서 5대 공약을 내세웠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었죠? 우선 저희들은요. 첩약, 즉 탕약이죠. 네네. 첩약을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료기기의 사용과 그 입법화를 동시에 네.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연물 의약품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급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제재에 한정해서는 의학분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식 이원적 이론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 총 5가지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가 가장 앞에 제시하셨으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첩약의 급여화, 그러니까 그 탕약을 보험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라는 이야기일 텐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한약은 보험이 안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예, 거의 보험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한의원들이
통증을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구하고 있는 질환의 1위가 한의사가 청구하는 질환 중 1위가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대한민국 2만 5천 한의사들 대부분이 네. 통증 전문가로서 통증을 치료해서 이 국민 건강을 유지하고 네네.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한의학이 통증을 치료하는데 특화된 학문도 아니고 또 통증을 치료하는 것만 주로 배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중국에는 중의학이 있어요. 네. 대만에도 중의학이 있습니다. 북한에 고려의학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의학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런 나라들을 보면 예외 없이 과반수가 내과, 부인과, 소아과 같은 질환들입니다. 네. 그 왜 그러냐? 그런 나라들은 한약이 다 보험이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한약이 보험이 안 됩니다. 네. 침, 뜸, 부항, 물리치료 얘들은 보험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보험이 돼서 환자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통증 치료만 다들 하게 되고 네. 정작 내과, 부인과, 소아과 질환들을 치료를 하려면 환자들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네네. 보험이 안 되니까 다 자기 돈을 내야 된단 말이죠. 네네. 한 번 치료받으려면 몇십만 원씩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를 그런 질환을 치료하기가 어렵고 환자도 그런 질환을 선뜻 한의원에 가서 치료받기가 어려운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게 한의학의 본질적인 특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다 내과 환자들 주로 보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한약이 보험이 되어야 한약이 보험이 되어야지 국민들이 한의학을 온전히 향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 한약이 보험이 된다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맞춤 의학을 할 수 있는 탕약이죠. 첩약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첩약이 보험이 되면 한의학을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다양한 영역에서 향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공약이 이것입니다. 좀 실질적인 현실화에 대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양약의 경우에는 제재별로 이제 보험 수가가 다 정해져 있고 그 수가에 따라서 이제 보험 급여가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약의 경우에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인삼은 얼마 아니면 뭐 다른 약재는 얼마 이런 식으로 또 보험 급여가 정해져야 되는 겁니까? 보험 급여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탕약이 급여화되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네. 자동차 보험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때문에 사고가 나서 한의원을 가시잖아요. 네네. 한방병원을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첩약 탕약이 보험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사고 후유증 때문에 허리가 아파요. 네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첩약을 주면은 다 보험으로 돼요. 이때 그럼 보험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괄적 방식의 급여화라고 해서 네. 자동차 사고 때문에 치료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종류의 처방을 쓰든 네. 그 환자에게 맞춤 탕약을 쓰기만 하면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특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네. 중국도 첩약이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첩약을 급여화할 때는 네네. 포괄적 방식으로 급여화를 합니다. 그 우리나라도요. 특정 상병명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를 들어서 감기다 또는 비염이다. 이런 특정 상병명이 있으면 그 상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그 진단 하에서 환자에게 맞는 약을 처방을 한다면 네네.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방식으로 급여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사실 참 갑론을박이 많아서요. 한의사가 쓸 수 있는 의료기기는 총 어디까지냐에 대한 그 규정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한의사협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이 네. 지금 현재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이 보건복지부 장관령 그러니까 시행 규칙에 보시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설치 관리자의 네네.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병원에 네. 엑스레이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네네. 그 설치된 엑스레이를 누가 설치하고 누가 관리할 것이냐를 법으로 정해놓는 거죠. 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설치 관리자에 의사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치과의사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치위생사도 들어가고요. 네. 방사선 기사도 들어가고요. 물리학 석사, 전기공학 석사, 전자공학 석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을 갖춰서 네. 이 엑스레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네. 이게 보건복지부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한의사가 빠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한방병원을 세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한방병원에 당연히 엑스레이실도 만들겠죠. 네. 그리고 그 엑스레이실을 관리도 하겠죠. 왜 그러냐? 주인이 관리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한방병원을 세운 주인이 한의사고 그 한방병원의 병원장이 한의사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한의사가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현행법에는 한의사가 설치 관리를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거기에 의사를 고용을 합니다. 한의사가. 네. 한방병원에서 의사를 고용해서 고용한 의사한테 설치 관리자를 형식적으로 맡겨놔요. 네. 그러나 그 의사는 실제로 설치 관리하지 않죠. 왜냐하면 주인이 하지 당연히 네네. 맡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의사가 사직을 하면 형식적으로는 그 한방병원에서는 설치 관리자가 사라져요. 네. 그런데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 어차피 주인이 관리하니까. 그러니까 법원 한의사가 설치 관리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모든 한방병원의 엑스레이실은 다 한의사가 설치도 하고 안전관리 책임도 맡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정부가 아직까지도 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 제일 첫 번째 문제예요. 네네. 왜 한의사가 당연히 진단용 방사선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설치 관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설치 관리자의 형식적인 이름을 안 넣어놨나 이러면은 법이 현실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의협은 이 설치 관리자의 한의사가 들어가는 것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의사협회는 반대하고 있어요. 여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인이 아닌 네네. 방사선 기사니 음. 치위생사니 물리학 네네. 석사도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정작 한의사가 포함되는 건 반대를 해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그 한국 한의학 교육과정의 평가원 이사장이기도 하십니다. 회장님께서는. 네. 네, 그 여기에 관련해서 세계 의과대학 목록에 한의대를 재등재시키겠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재등재예요. 그럼 등재가 되어 있었다가 제외가 됐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메드라고 해서 네네. 세계 의과대학 목록이 있었는데 그 의과대학 목록에는 대한민국 한의과대학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2009년부터인가 여기에 갑자기 한의과대학들이 다 빠져나왔습니다. 네. 다 빠져나가고 세계 의과대학 목록에서 중국 중의대도 들어있고 베트남 의대도 들어있는데 네. 한국 한의대들은 빠져나가게 됐어요. 이것도 의사협회가 반대해가지고 일어난 일입니다. 세계 의과대학 목록을 우리나라 의사협회에서 만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세계 의과대학 목록을 WDMS라고 하고 네네. 이 의과대학 목록을 만드는 주관 단체가 네. WFME라고 있습니다. World Federation of Medical Education이죠. 그러니까 그 WFME가 네네. WDMS의 목록을 만드는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이 WFME에 우리나라 말하자면은 의사협회가 강한 영향력을 네, 발휘한 거죠. 발휘할 수 있고요. 여기에 지금 부회장이 네. 한국 의사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등재대에 있던 한의과 대학들이 다 네. 빠지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재등재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특별한 노력을 쏟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실 예정? 저희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것이 국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네. 중국 중의대는 포함되어 있고 베트남 의대도 포함되어 있는데 네. 한국 한의대만 빠져 있다는 게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WFME에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서 항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WFME도 당연히 전향적으로 한국 한의대가 세계 의과대학 목록에 들어가도록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외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 내부에서는 한의과 대학이 네. 온전한 의과 대학으로서의 모든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더 확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한의과 대학이 온전한 의과 대학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좀 보강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도 한국 한의과 대학 교육을 보시면 네. 한 75%, 많게는 80% 정도까지가 다 양방 교육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양방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한의사들은 졸업을 하고 나서 한의원을 운영을 하게 되면 네. 이 KCD라고 해서 한국형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따른 진단을 해야 됩니다. 네네. 다시 말하면 한의원에 오면은 예를 들면 네. 한의원에 왔을 때 간염이다, 뇌종양이다, 네. 결핵이다 이 진단을 해야 돼요. 네. 그 진단을 하지 않으면 보험 청구를 못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진단에 필요한 학문들을 다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양방에 가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진단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한의사들이 다 배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체 한의과 대학 교육 과정에 한 80% 가까이가 네네. 사실은 양방 교육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 한의사가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아직까지 수술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미약한 거예요. 수술을 직접 하는 한의사들이 적기 때문에 네, 네.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네. 소수예요. 그리고 또 감염병은 아직까지 완전히 다 관리하고 있지 않은 면이 있고 그래서 한의과대학의 교과목에 감염병이라든지 수술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임상 그중에서도 특히 실습 부분을 조금 더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저희 내부에서 네네.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이미 등재돼 있던 것이 네네.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로 빠졌기 때문에 다시 재등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공약 중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일단 그 말이 좀 어려워서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의료가 네. 대한민국은 의사제도 따로 있고 한의사제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원화를 하자는 얘기는 뭐냐 하면 면허를 통합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의사 면허와 의사 면허를 통합을 해서 네.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네. 좀 더 손쉽게 의료를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일원화입니다. 근데 네. 그 의료 일원화는 2010년에도 그랬고 2015년에도 그랬고 정부 차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제도예요. 네네.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그 갈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 면허가 좀 통합이 돼가는 게 더 좋다고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양 단체들이 서로 간에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놓고 이견들이 많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합의가 안 된 면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일원화의 방법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어떻게 돼 있냐면 네네. 일본은 의과대학이 한 80개가 있습니다. 일본에. 네. 그 80개 의과대학에서 다 한의학도 같이 배웁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면 네. 그냥 의사 면허 하나밖에 없는데요. 네. 그 하나의 의사 면허를 가지고서 한약을 처방하는 것이 다 합법이고 네. 그 한약에 대해서 다 보험이 됩니다. 네. 일본은 보험이 되는 한약이 한 140여 개의 처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침구사를 고용해서 의원에서 쓰는 것도 합법이고 네. 의사가 자기가 배웠으면은 침을 놓는 것도 합법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본은 의사라는 하나의 면허로 한방과 양방을 다 하는 거죠. 네네. 중국은 또 좀 다릅니다. 중국은 중의대를 졸업하면 중의사가 됩니다. 네. 서의대를 졸업하면 서의사가 돼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한의대 졸업하면 한의사 되고 네네. 의대 졸업하면 의사가 되는 네. 거죠. 누구든지 2년을 더 배우면 네. 중서 결합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의대 졸업하고 2년 더 배우면 결합의사, 의대 졸업하고 2년 더 배우면 중서 결합의사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중의대를 졸업한 중의사나 네. 서의대를 졸업한 서의사나 2년을 더 배운 중서 결합이나 면허 범위는 똑같습니다. 면허 범위에는 차이가 없어요. 면허 범위가 같다는 게 어떤 얘기인가요? 중의사 면허로는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다라는 게 없어요. 네네.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중의사 면허를 딴 사람은 수술을 못 하고 항생제를 못 쓸 것 네네네. 같고 서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한약을 못 쓰고 침을 못 넣을 것 같잖아요. 네네. 그게 아닙니다. 중의대를 졸업해도 수술을 하든 엑스레이를 쓰든 항생제를 쓰든 다 합법이고 네네. 서의대를 졸업해도 한약을 쓰든 침을 놓든 다 합법입니다. 면허 범위는 같고 스페셜티만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는 교과목도 보면 서의대에서도 한의학을 한 20~30%를 네네. 배웁니다. 중의대에서도 서의학을 한 60~70%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서로 둘 다 배우되 네. 좀 더 전문성이 높게 배우는 거죠. 그리고 면허 범위는 같은 거죠. 그 의료 일원화까지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앞에 붙는 게 이원적이에요. 이원적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제가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라고 한 것은 대한민국도 한의대 졸업해서 한의사 되고 의대 졸업해서 의사 되더라도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점차 겹쳐 나가도록 네. 교육 과정도 공유를 하고 치료 수단도 공유를 해 나가면 점진적으로 길게 봐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가 일치하는 단계까지 갈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서로의 역할 영역을 겹쳐 나가면서 일원화의 먼 길로 가자라는 뜻에서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를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저희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혁용 협회장이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길래 이런 원대한 좀 계획과 꿈을 품고 계시는지가 궁금한데 제가 좀 미리 보니까
소화 전문 한의원인 함소화를 최초로 설립을 하셨고 지금 함소화 제약이라는 제약회사 대표로도 계십니다. 근데 또 특별한 이력이 있어서요. 한의사가 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로스쿨에 입학하셔서 또 변호사의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좀 직업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네. 제가 88학번이고 한의대를 졸업했는데 네.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소아과를 하고 네. 석사 박사 소아과를 하고 네. 99년에 함소화 한의원이라고 해서 소화 전문 한의원을 열었어요.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소화 전문 한의원이었어요.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소화 전문 한의원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2002년의 일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애들이 한약 잘 안 먹잖아요. 그렇죠. 애들 좀 맛있게 한약 먹여보려고 네. 제약 공장을 짓고 제약 회사를 세웠어요. 함소화 제약이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순간에 경영자가 네. 됐죠. 이제 함소화 제약도 경영을 해야 되고 한의원 네트워크도 경영을 해야 되고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의학이라면 네. 중국 아이, 미국 아이, 짐바브웨 아이, 유럽 아이들에게도 도움 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중국에 함소화 한의원을 진출을 시키고 미국에도 한의원을 진출했어요. 네. 그게 뭐 2003년, 2005년인데 제가 중국을 가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국 중의사들은 수술도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쓰고 다 오만 거 다 하는 거예요. 네. 저한테 거꾸로 묻는 거예요. 아니 한의사가 엑스레이 하나 안 쓰고 어떻게 환자를 보냐는 거예요. 네. 미국을 갔더니만 미국엔 또 DO라는 전골 의사 제도가 있어요. 네. 또 그 나라 나름대로 의료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정말 제도가 행태를 규정하는구나. 의료 네. 제도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한의학을 향유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보건의료 제도를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2010년에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건정책학 석사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거 보건정책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국회에 가서 네. 아는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입법 보조인 일을 좀 했어요. 그 임상 실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렇게 입법 보조인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정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는 법과 제도의 문제고 네. 제가 법과 제도를 좀 잘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인하대 로스쿨을 갔어요. 그 로스쿨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생겼죠. 네네. 그래서 이 법과 제도가 실제로 실현되는 걸 좀 보고 싶어서 이 법무법인 태평양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예, 굉장히 큰 로펌인데요. 그렇죠. 그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 법과 제도를 다루는 팀이 있어요. 법제행정팀이라고. 네. 제가 그 팀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종일관 사실은 노력해왔던 건 뭐였냐 하면 이 한의학을 향유하는 각 나라마다의 어떤 정책의 차이들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 하에서 한의학을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건대학원도 가고 국회도 가고 로스쿨도 가고 네. 태평양에도 들어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회장까지 이제 아. 하고 있는 겁니다. 연배가 그렇게 많아 보이시지는 않는데 일단 굉장히 관리를 잘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참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경력과 그 이력을 쌓으시면서 한 가지 일을 좀 추진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그 최혁용 회장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만들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냥 제가 재밌는 일 한다고 생각해요. 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는 제 환경이 됐다는 네네. 거. 그건 뭐 저한테는 큰 복이고요. 네. 예, 그래서 특별한 원동력이라고 할 건 없고 그냥 그 호기심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일에 대한 기꺼운 호기심이 아마도 저를 여기로 끌고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이쯤 되면은 이제 뭐 협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묻는다거나 개인적인 포부를 묻는다거나 아마 답변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포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계속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미국 변호사도 해보고 싶고 네. MBA도 해보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저한테 가장 당면한 과제는 네.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 내에서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화 그리고 과학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오늘 더 리더는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부응하고 국민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협회로 거듭나겠다는 최혁용 회장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